내 존재의 실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몸의 실체는 내 육체죠. 내 신체가 나죠. 내 심리적인 나는 뭐예요? 예를 들면 내 취향이 난가? 내 생각이나 신념? 내 가치관이 난가? 예, 내 견해? 어떤? 뭐 이런 것이 난가? 뭐가 난가? 내 존재의 실체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 감정, 내 느낌이 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은 이러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부모의 생각이나 책에서 본 가치관이나 스승의 신념이거나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내 느낌, 내 감정은 오롯이 나예요. 그거는 어김없는 나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 내 실체는 내 감정, 내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불안하고 그럴 때 힘든 얘기 할 수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감정인데요. 그 얘기를 왜 못하게 되냐면 우리는 감정을 별로 이렇게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빨리 일어서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감정을 다 덮어버리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내 존재의 핵심은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에서 멀어져요. 내가 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병이 나요. 나라는 존재는 아까 자기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라고 했는데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맑았다가 흐리기도 하고 태풍이 있었다가 갑자기 화창해지기도 하고 그러듯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해요. 살아있는 존재는 계속 움직여요. 변해요. 달라져요. 그게 내 존재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날씨와 같이 반영해주는 신호인 거예요. 감정은.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고 근데 그 존재의 핵심은 늘 움직여요. 근데 참 이렇게 외부적인 시선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구속을 받다 보면 내 존재의 핵심인 감정, 그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검열이 들어가고 억제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끝이 나중에 혼돈인 거죠. 여러분들 트라우마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저는 혹시 이게 궁금한 게 네. 제가 부모님이 다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어릴 때 되게 혼자서 집에 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 5학년, 6학년 때인가 학교 내에서 공포 소설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혼자서 집에서 읽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공포 영화를 아예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친구들이랑 어디 지방을 놀러 간다 이러면 밤에 남자들끼리 뭐 이런 테스트라고 해서 담력 테스트해서 문 닫은 학교 운동장에 뭐 철봉 밑에 이름 쓰고 오기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못하겠다고 한 다음에 계속 누구 하면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혹시 이게 트라우마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네, 그냥 우리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얘기들인데 트라우마는 뭐 그것 이상이에요. 트라우마라는 거는요, 아픈 만큼은 성숙하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파괴된다라고 해야 맞는 정도의 아주 압도적, 재앙적 상황을 겪은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을 해요. 이를테면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강도한테 뭐 이래서 굉장히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런 상태에 처했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한 경우 아니면 고문을 당했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경우들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 각인이에요. 죽음이 각인되는 상황 이것이 트라우마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나랑 옆에서 같이 숨을 쉬고 너무 밀접하게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 죽음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오죠. 너무 생생해지죠. 비극적인 죽음이면 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걸 한번 겪으면 자기 삶이 거기서 이렇게 시계가 멈춰요.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9살 땐가 뭐 한 10살 남짓에서 성폭행을 당했던 어떤 여성인데 20년 후에 그 남자를 찾아가서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니 왜 멀쩡하게 살다 갑자기 무슨 일이래? 왜 그랬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트라우마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성폭행을 당한 그 시기에 자기 삶의 시계가 이렇게 멈춰요. 계속 그 생각, 그 기억, 그 상황
그걸 거의 분 단위로 기억해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그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 이상 다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삶은, 다른 경험은 뒤로 이렇게 뿌옇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기억 속에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해서 트라우마를 계속 재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더더욱 이렇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죠. 경험은 한 번이어도 기억에 의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세월호 그 유가족 엄마 아빠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이가 낮에 집에 있으면 아이는 학교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낮에는 아이가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저녁은 아이가 들어와야 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근데 저녁에 아이가 없는 것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이가 없구나, 정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거의 1년여를 저녁 나절쯤 되면 부부가 집 앞에 세워둔 차에 와서 차에서 자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집이 너무 무서워서 내 아이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전혀 이전과는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기 상태도 전혀 달라지는데 이 상태를 내 이런 마음을 알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남은 생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 어떤 죽음의 순간에 그 죽음을 경험하면 그 죽음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겪는 그 죽음 가기는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죄책감을 갖게 해요.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했던 순서대로 죄의식을 갖게 돼요. 엄마, 아빠, 세월호 유가족들은 엄마, 아빠들이 해경이, 정권이 이걸 구해주지 않아서 뭐 이래서 라고도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죽였다. 내 직장 때문에 안산으로 이사 왔다. 내가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학여행 얘가 가기 싫어했다. 내가 말리지 않았다. 내가 죽였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죄의식이 말할 수 없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 세월호 현장에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유가족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했던 치유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아까 심리적 부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분들은 거의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더 이상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지경인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해서 이전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근히 살아가기 위한 어떤 심리적 부축을 위해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치유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생일 모임이었어요. 아이들이 생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생일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아이의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생일 모임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시작했냐면요.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날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월 16일하고요. 내 아이를 찾은 날, 그러니까 내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 죽음을 확인한 날, 그때 내 아이의 모습, 그날, 그리고 아이의 생일날.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날이 이 세 날이에요. 생일이 되오면요, 엄마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작년까지도 생일을 해줬는데 친구들하고 말하자면 살아있을 때 생일을 하고 작년에도 어떤 생일 잔치를 했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세상을 떠난데 생일을 할 수도 없는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는. 아직 엄마 마음에는 아이를 떠나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날이 되면 이도저도 할 수 없어서 엄마들이 막 아파지고 입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생일날 치유를 위한 모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생일치유 모임인데 그날 다 모여요. 엄마, 아빠, 아이를 기억하고 사랑했던 친척, 사촌 뭐 다 모여요. 그 아이의 친한 친구들, 같이 학원 다녔던 친구, 중학교 동창 뭐 이렇게 다 그 아이랑 친했던 아이들이 다 모여요. 주인공이 없는 생일날 모여서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랑 어떻게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놀았는지, 어디를 갔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막 같이 얘기를 해요.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나중에는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없지만 친구들 마음속에 저렇게 우리 아이가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구나. 친구들하고 저런 시간들을 보냈구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되게 의미 있고 재미나고 아주 밀도 있고 안 해본 거 없구나.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받으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을 이렇게 끝내고 나면은요, 엄마들이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아요. 왜 위로를 받냐면 아이가 없어진 이후로 상처를 받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애들 얘기하고 뭐 입시 얘기하고 그러다가 내가 들어가면 얘기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줄까 봐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로 돌리고 이러죠.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왜 받냐면 자꾸 우리 아이가 세상에 없던 아이 취급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아이가 너무 가엾기도 하고 내 아이를 없던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세월호 그 현장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없어졌어요. 철수를 잃었어요. 그러면 이웃들이나 맨날 철수 엄마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엄마한테 이제 철수 엄마라고 하면 안 되죠. 철수 동생이 만약에 영수가 있으면 철수 얘기하면 엄마가 상처받으니까 영수 엄마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아니에요. 철수 엄마라고 불러줘야 돼요. 엄마들은 철수 엄마라고 불러줄 때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막막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아이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을 그 유가족들한테 오히려 열심히 알려주고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치유지요.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이제 분노가 많이 생길 텐데 그 제일 분노가 생기는 대상이 누굴 것 같으세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 고문했던 뭐 수사관, 네. 뭐 이런 괴롭힌 사람, 본인. 나한테 가해했던 본인? 본인한테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 그랬으면 가해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고문을 당했다 그러면 고문 수사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 분노를 이기기가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진짜로 더 많이 아주 불같이 통제 안 될 만한 화가 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까운 내 옆 사람인데요. 이를테면 내가 억울하게 시국 사건에 연루가 돼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버려져서 있었는데 어렸는데 이 아이를 거두지 않았던 우리 형수. 예. 그 아이가 그때 졸업식이었는데 큰 집에서 아무도 졸업식을 안 가졌다. 그러면 그 형에 대한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분노 이게 사실은 너무나 강렬해요. 그게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것을 1차 트라우마, 2차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차 트라우마라는 거는 고문을 누가 나한테 했으면 그 사람한테 받은 고문이 1차 트라우마예요. 2차 트라우마는 뭐냐면 이 고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잘 알고 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한테 이 고통을 공감받고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 생각만큼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 때 받는 것이 2차 트라우마인데 사람은 1차 트라우마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2차 트라우마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사람인 거죠. 이 고통이 더 뼈가 아픈 거죠. 그래서 그 분노도 이 사람보다 이쪽에 훨씬 더 많이 분노가 가는 것이 사람 마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부축을 하고 간신히 삶을 통과하는 것밖에는 치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분노가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립이 되고 그래서 트라우마를 입으면 정말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아지는 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항상 옳다, 마음은 항상 옳다. 이것의 다른 말이 또 공감이기도 해요.
공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무작정 동의해 주는 거, 그냥 맞다 해주는 거,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참고 끄떡끄떡. 이거 공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감 코스프레예요. 공감 아니에요. 우리 보통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연 이렇게 나오면 눈물 주르륵 흘리는 거 보면 되게 공감 능력 좋은 사람. 나는 그런 거 봐도 눈물이 잘 안 흘러. 그럼 나는 좀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거 공감 아니에요. 예. 어려운, 슬픈, 힘든 사연 보고 눈물 주르륵 흘리는 거, 그럼 그거 뭐냐? 그거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 리액션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공감이고요. 알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그 회사 다니는데 자기 회사 동료가 일주일째 이렇게 자꾸 멍하게 있고 윗사람이 뭘 얘기를 해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해서 상황을 엉뚱하게 풀어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도 피해를 받게 되고 일주일 동안 그 친구가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저한테 물어요. 제 후배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니? 나 모른다.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친구한테서 물어야 된다. 너 무슨 일 있니? 너 요즘에 되게 멍한 것 같아. 옛날 같지 않아. 지금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도 힘들어지는데 너 지금 좀 느끼고 있니? 내가 걱정돼서 하는 거야. 너 무슨 일이니? 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걱정돼서 그러는데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남들도 아나?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나? 갑자기 정신이 나면서 근데 사실은 내가 이랬어 얘기를 시작할 수 있죠. 그걸 들어야 네가 이런 상황이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때 돼서야 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어줍지 않게요. 자꾸 이렇게 지레짐작 해석을 해요. 너 그런 건 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 뭐 이런 거 아니니? 늘상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주고 아니면 이러이런 조언을 해주고 자꾸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나 충고나 내가 받아들여질 리 없는 거예요. 화가 나기만 하죠. 그래 알았어. 조언 고마워. 충고 고마워.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죠. 예전에 어떤 인권 관련한 집회에 나갔다가 남편이 경찰에 구타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신을 잘 못 쓰는 상태까지 이제 상황이 막 그렇게 됐던 이제 수년 전의 얘기예요. 그 친구가 30대 주부인데 아이는 셋이고 남편은 그렇게 부상당했고 막 시리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남편한테도 화가 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를 막 하다가 막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뭐가 제일 화가 나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막 분노를 터뜨리다가 선생님 제가 운전면허가 지금 없는데요. 내가 운전면허만 있었으면 트럭을 몰고 경찰청 정문을 들이받고 다 불태워버리고 나도 그냥 딱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 그랬어요. 운전면허가 왜 필요해요? 그냥 들이받고 말 건데. 면허 없어도 돼요. 내가 그랬어요. 네, 면허 없어도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막 분노가 있었다가 이렇게 픽 웃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위험해 보이나요? 공격적인 행동을 촉발시키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상황이 다 들이받고 다 부숴버리고 나도 끝내고 다 싶을 정도로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말을 한 거지 진짜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말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억울함과 그 화를 스펀지 물 빨아듯이 그냥 쫙 받아주면 토달지 않고 충고질하지 않고 좋은질하지 않고 조금 감정을 누그러뜨려 보세요.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어떤 얘기도 손대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 감정을 그냥 온전히 흡수한 거예요. 네 마음이 옳다.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땐 이유가 있는 거다. 내 들어봤더니 그 이유 알겠네, 느껴지네. 옳다. 온 체중을 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공감을 방해하는 요소를 만나면 저는 진짜 싸워요. 딸을 잃은 엄마가 있었어요. 한 2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잊어라. 뭐 너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니? 남은 식구들도 돌봐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자기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근데 잘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출근을 하러 나가는데 운전을 하러 가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뭐 어떤 자극도 없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점심이 돼도 안 끝나요. 이게 통제가 안 될 만큼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하고 남편이 뛰어오고 그랬는데 한 4시까지 눈물이 안 멈춰요. 응급실에 갔어요. 그랬는데 응급실에 가서도 뭐 호흡을 어떻게 해봐라 뭐 해도 이게 안 가라앉아요. 내가 사실 딸을 잃고 뭐 이런 상태다. 근데 2년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이제는 아이를 좀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편안하게. 그래야 아이도 편고 엄마도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엄마가 이렇게 확 이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엄마가 와서 저한테 했던 말 첫 마디가 뭐냐면 선생님 제가 미친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예, 눈물을 멈출 수도 없고 이게 제가 서서히 미쳐가는 것 같아요. 저 미친년이 된 것 같아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희 엄마라고 할게요. 예, 영희 엄마, 영희가 지금 사라졌는데 영희가 없어졌는데 영희 엄마가 안 미치면 누가 미쳐요? 영희를 잃었는데 영희 엄마가 멀쩡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게 엄마예요? 그게 미친 거지.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말까지 했어요. 당신 친구가 만약에 딸을 잃고 계속 만약에 울음이 안 그친다 그러면 당신 친구한테 미친년이라고 할 거냐? 남한테 하지도 않을 말을 왜 자기한테 함부로 얘기하느냐? 자기한테 사과해라.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그렇죠 선생님 제가 미친년이 아니라 엄마라서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사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투병 생활하다가 근데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다가 좀 약간 감정 기복이 조금 이렇게 업다운이 원래 심했었는데 이 일을 때문에 더 막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당연히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그래도 힘내야지. 제가 큰 딸이거든요. 그래도 힘내야지. 잘 지내야지. 그래 누구나 다 겪는 일인데 내가 조금 빨리 이렇게 겪었던 것뿐이고 나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 생각으로 그냥 조금씩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도 많이 만나려고 하고 무언가에 몰두해서 이 시간 어떻게든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쭙고 싶어요. 지금 엄마 돌아가신 지 1년 조금 넘었다 그랬어요. 1년 반? 뭐 별로 중요하지. 2달. 아이고 2달. 1년이어도 그렇고 5년이어도 그런데 지금 2달 됐는데 내가 잘 극복해야지 누구나 겪는 일인데 그런 얘기가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자기한테. 엄마를 잃고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는데 어떻게 지금 극복을 하고 힘내고 잘 지내고 그런 자기한테 그런 폭력적인 시선이 어디 있어요? 더 주저앉아 있어야 되고 더 헤매야 되고 더 무기력해야 되고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야 되고 엄마 더 그리워해야 되고 엄마한테 미안한 거 있으면 계속 엄마랑 얘기하면서 미안해 충분히 더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지금 힘을 내고 극복을 하고 그러면 그게 딸이에요 뭐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냐? 더 마음껏 주저앉아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그리워하고 더 많이 미안해하고 충분히 그래야 된다.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뚜벅뚜벅 일어나서 근근히 죽 먹고 밥 먹고 하듯이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엎어치기 한 판으로 내 감정을 이렇게 뒤엎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충분히 주저앉아 있으면 저절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충조평판, 저는 앞글자만 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충조평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옳은 말, 바른 말.
욕설에 넘어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보다요,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지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느껴요. 내가 어떤 내 마음을 얘기하는데 너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거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이런 충고, 조언, 판단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한테는 비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감하는 법을 배워봤는데 우리의 공감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서로에게 충조 평판 없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한번 연습해보는 거 어떨지 엄마에게 고민 상담하는 아들에 대한 대화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엄마? 네. 어머 나 아들? 이렇게 하나들이 엄마? 엄마? 아들? 엄마? 아들? 내가 좀 고민이 있어. 오 무슨 고민? 왜 나는 공부를 못하고 여자한테도 인기가 없는 걸까? 아니 석진이는 맨날 노는데 1등도 하고 뭐 잘생기긴 했지만 나보다 인기 훨씬 많아. 나 엄마 살고 싶지가 않아. 어머 그것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 뜬금없이. 그럼 아들 네가 지금 감정 상태가 이렇잖아.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러면 네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다시 어렵다. 뭐라고 엄마? 다시 한 번만 자 아들 잠깐만요. 엄마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숙지가 안 돼가지고 엄마 지금 땀나. 다시. 아들 너의 장점은 뭔 거 같아? 나의 장점? 엄마 뭐라고 생각해? 엄마는 석진이보다 네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1등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들.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 예. 별로 진짜 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 애쓰셨어요. 어려워요. 예, 네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근데 네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충족평판이 들어있는 거죠. 너도 장점이 있어. 장점을 생각해봐. 이 말 아니에요, 그 질문은? 그리고 아까 석진이가 이래서 내가 살고 싶지 않아. 정말 싫어. 그러면 진짜 그 이유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건 엄마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을 것 같은데 엄마는 좀 자세히 얘기해봐 줄래? 진짜 네 마음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얘기해봐 줄래? 저 같으면 더 물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만 갖고는 잘 납득이 안 가지 않아요? 예, 더 물어봐야죠. 엄마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아우, 너 네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빠. 그런 게 평가 판단이죠. 예. 얜 딱 최 씨야, 뭐 최 씨 피야, 뭐 그러니까 지 아빠야, 뭐 이런 거. 예. 이런 게 이미 판단, 평가. 내 아들이 얘기하는데 아빠 욕하고 있는 거죠. 얘 얘기에는 집중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남편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남편에 대한 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뭐야 짜증나 그러고 집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문 선생님 닫고 나갈 것 저는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집중을 하고 예. 그거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더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지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렇죠. 네. 예, 좋은 질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좋은 질문은 왜 어떻게 나오냐면요. 궁금해야 질문이 나와요. 궁금해야. 근데 지금 질문이 안 나오는 것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왜 궁금하지 않냐면 이미 제가 저럴 때 쟤는 지금 장점이 있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엉뚱한 생각한다. 이미 이렇게 내 머릿속에 판단을 내린 거지요. 상황에 대해서. 예, 더 들을 게 뭐 있어요. 지금 내가 딱 상황이 나왔고 내가 해줄 말이 지금 몇 가지 올라왔는데 우리 애가 얘기를 한다. 우리 남편이 얘기를 한다. 아우, 저 인간 또 시작이야. 왜 그런지 뻔해져. 아유, 예, 게을러서 저래, 저 사람. 게을러서 저래. 이미 평가가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의 개별적 상황에 집중하게 되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아는데 왜 물어보겠어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질문이 생각이 안 나셨을 수 있어요. 오늘 강의 제목이 당신이 옳다. 당신 마음은 항상 옳다였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공감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감을 일상에서 실천을 하다 보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집밥 같은 치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예인병이라고 알려진 공황장애는 꼭 연예인병은 아니고요. 다양한 분들께서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통상적으로 공황 발작이 반복되는 걸 저희가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근두근거리고 갑자기 막 숨이 막히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손발이 저리고 지금 당장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동반되거든요. 그런 공황 발작이 특정 상황이나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뭐 돌발적으로 자꾸 반복된다면 우리는 통상적인 삶을 살기가 참 어렵겠죠. 2021년도, 네. 즉 2년 전이죠. 2년 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본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우와 20만 명이 넘어섰고요. 20만 명이 넘어섰고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 6년간 2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공황장애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제 연예인분들 중에서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과 질환 중에서 공황장애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적습니다. 예. 그래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진료실 오자마자 저 공황장애예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 흔하게 진료를 보고 있는 이 공황장애,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인 공황 발작은 몇 % 정도의 사람들이 일생 중에 경험을 하게 될까요? 10명 중에 반 5명은 그래도 느끼지 않을까요? 5명은 그래도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네네네. 정답입니까? 아, 정답과 유사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정답이 이미 나올 수 정답이 있으니까. 나왔는데 제가 들어가는 거는 불안하지 말고 들어가. 지금 공황 올 것 같은데. 유나 씨는 5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10명 중에 10명이 다 겪었는데 이 중에 인지를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우와! 100% 정답! 100% 정답! 우와, 정말 100%! 제가 멘트를 적어온 거를 정확하게 다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통계상 잡혀 있는 우리가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은 한 4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수에서 내가 공황 발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때 당시의 컨디션이나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그 다음에는 증상이 안 생기니까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공황 증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 체했나? 네, 맞아요. 혹은 내 몸이 갑자기 컨디션이 뭐가 안 좋나? 피곤한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다 합하면은 70%가 넘을 거로 생각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 중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황 발작, 공황 증상은 우리가 이게 공황 증상인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저의 경우도 그렇거든요. 저도 공황 발작의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실제로 약을 먹은 적도 과거에 있었고요. 근데 제가 가장 처음으로 경험했던 공황 발작은 제가 공황 발작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가 공황 발작이었구나를 알게 됐죠.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0살 초반 이제 갓 대학을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짝사랑이 문제야. 네. 짝사랑이 문제야. 짝사랑이. 지역이 달라서 서로 잘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녁 식사 한번 하자. 네. 해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제 마음에는 얼마나 이게 데이트 같겠어요. 그것도 설레죠. 그렇게 해서 인사동에서 밥을 잘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는 거죠. 지하철을 타고 딱 가는데 헤어지면 뭔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면서 막 호흡이 가쁘고 막 식은땀이 막 비 올 듯이 쏟아지면서 제 얼굴이 완전 창백해진 거예요. 저는 그때 저녁을 잘못 먹고 체한 줄 알았어요. 일단은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잠깐 화장실도 좀 갈 겸 밖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와서 한 10분 정도를 있었는데 좋아지는 거죠. 멀쩡히 좋아졌어요. 잠깐 체했었나 보다. 근데 이게 진짜 체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정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체한 거라면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15분 있다가 좋아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죠. 안 되죠. 네. 이건 그때 당시에 공황 발작이 저한테 왔던 거. 혹시 유사한 증상을 또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많죠. 제가 작년에 방송을 할 때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갖고 이렇게 이런 스튜디오는 막 시원한 냉방이 엄청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온도에 민감하니까 근데 코 안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조여들면서 갑자기 과호흡이 일어나면서 손발이 저리면서 얼굴까지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녹화 중단을 하고 대기실에서 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공황 증세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 알레르기 비염하고 연관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몸에 큰 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나의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발현되는 증상이 몸의 증상이잖아요. 네. 네, 숨이 가쁘고 두근두근 거리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황 증상을 반복해서 경험하시는 분들은 정신과를 먼저 가지 않아요. 대부분 응급실이나 내과를 먼저 가죠. 그리고 검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 그럼 그제서야 거기에 있는 응급실 선생님이나 내과 선생님이 이거는 공황 장애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정신과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첫 예능 나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코미디 외에 장르를 나갔을 때 그 연차의 선배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레 제가 막 겁먹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명치가 어마어마하게 아팠던 걸로 그리고 막 진짜 식은땀도 말씀하신 대로 막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날 감기인가? 감기 기운인가? 약간 이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컨디션만 안 예, 좋고 예, 예. 그런 생각.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이란 게 있죠. 네. 그 익숙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네. 그러면 불안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하죠. 맞아요. 조급해지고 압박감도 맞습니다. 가집니다. 그 선배님이 누구였냐면 정말 그 바짝 독이 오른 김구라씨였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너무 좋은 형님인데 그 형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혼자 겁먹고. 예. 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우리하고 처음 만났을 때.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이 나로 하여금 공황 증상을 만들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이었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저에게 지금 이 공간은 그런 공황 공간이에요. 장애를 유발하기에 아주 적합한 공간이네. 불만 딱 붙이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황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라는 거죠. 뭘 도대체. 공황 증상은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불안, 정신적인 영역이 신체적인 영역으로 발현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근거리고 숨 막히고 저리고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환경에 따라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오는 다양한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요. 교감신경계는 긴장 모드, 전투 모드,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준비태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가빠지고 근육도 긴장돼 있고 신경계도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반면에 굳이 내가 전투 모드일 때 소화를 잘 시킬 필요는 없죠. 네. 전투하면서 뭘 먹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소화기관은 오히려 약간 셧다운 됩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완전 반대 상황이에요. 이완돼 있고 휴식하는 상황. 그때는 이제 몸도 늘어지고 심장도 편안히 뛰고 그때는 이제 먹었던 음식도 소화시키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그게 딱 공황 증상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이 전투 모드가 우리가 긴장돼 있고 뭔가 저처럼 지금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공황 증상이 가볍게 있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편안한 일상을 하고 있는데 마치 무슨 전쟁이 터진 상황인 것처럼 우리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그때 공황 발작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공황 장애로 고생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진화론자죠.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20대부터 공황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많이 알았다고 해요. 즉 신체 증상을 많이 아는 거죠. 20대 때 찰스 다윈이 쓴 기록을 보면 갑자기 심장이 뛰고 땀이 나며 사지가 떨리면서 공포가 시작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찰스 다윈을 쭉 이렇게 연구했던 다양한 의사들은 찰스 다윈이 다양한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탐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전염된 풍토병, 기생충병인 샤기스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러한 신체 증상이라 그러면 병이 일정해야겠죠. 네. 하지만 찰스 다윈의 증상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특히 비그로를 타고 이제 탐험을 나가려 그러면 네. 비그로를 타기 전에 증상이 막 심하게 와요. 긴장해서. 네. 근데 비그로를 타고 나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다 보니까 아 이러면 이거는 신체적인 병이 아니라 공황장애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논문은 1997년에 저명한 의학 학술지인 자마라는 학술지의 논문으로 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은 왜 그러면 이런 공황 증상이 생겼을까요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 기저에 깔린 심리적인 배경. 물론 어떤 압박감을 받았을 수는 있겠죠. 비그로를 타기 전에 나 비그로 타고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감정의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올라오는 불안은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애착이론의 대가인 존 볼비 박사는 찰스 다윈이 8살 무렵에 어머니가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 가족의 어떤 교육적인 분위기가 감정을 억누르는 분위기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8살의 찰스 다윈이 엄마를 잃은 슬픔에 정말 엉엉 울고 싶고 슬픔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애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가족의 환경이 그걸 막았던 거죠. 그렇게 억압돼 있는 감정이 왜곡된 형태의 어떤 신체 증상으로 올라와서 공황 증상을 만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연구자인 홀프 박사는 다윈이 겪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한 걸 꾸준하게 연구를 했었는데요.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 때문에 찰스 다윈이 죽을 때까지 정말 큰 사회적인 불안감, 사회적인 압박감에 시달렸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맞네. 하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 당시의 사회는 거의 중세 시대의 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탄생은 신의 섭리에 의한 창조론이라는 게 대세인 시점인데 본인은 그거에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했죠. 진화론이야. 근데 찰스 다윈은 성직자를 꿈꿨을 정도로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럼 내가 주장하는 이 이야기가, 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에 대한 부담감이 어마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담감이 공황장애를 만들었을 걸로 생각을 하죠. 제가 실제로 봤던 환자 케이스는 이런 게 있어요. 20대 환자인데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인기도 많았어요. 운동도 심지어 잘했어요.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입시에서 크게 실패를 봅니다. 그래도 억지로 하기 위해서 재수를 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재수도 실패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치죠. 네. 근데 남자는 재수를 실패하고 나면은 뭐가 날라와요? 입영통지서. 영장이 날라와요. 네. 최악의 상황. 근데 최악의 상황이죠. 나의 자존감은 바닥이고 나는 지금 삼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영장이 날라왔어요. 이 군대라는 것 자체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무섭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 영장? 그래서 이 청년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나의 이 자존감을 그래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설마. 그냥 이건 추측인데.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맞으실 것 같아요. 기왕 가는 거. 오케이. 뭐 빡센 데 가자. 그래, 내가 맞아. 진짜 맞아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우와, 황재성 씨 대박이다. 아니야. 뭐야? 정확하세요. 우와. 이 친구가 해병대를 지원한 거예요. 아, 엄청 힘든데. 근데 이 해병대에 지원하게 된 그 심리적인 이유는 아마 저보다는 김병희 교수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조금 토스를 하고 싶은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반동형성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만나게 된 좌절이나 처하게 된 현실을 잘 풀어나가려고 하다기보다는 과도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객기 부린다.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피하지 않아요? 피하려고 할 것 같은데. 맞아. 좀 기간을 연장하든지. 근데 이때 자극되는 게 욕심이에요. 네. 원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뭐 국가고시를 친다는 핑계라도 대고 자격증 시험이라도 걸어놓고 연기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꿀리는 게 싫은 거예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그러면 아예 세게 가자. 객기를 부리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좌절을 맛봤어가지고. 네. 그거를 단시간 내에 끌어올리고 싶은 거죠. 본인이 정말 해병대를 들어갈 생각이 있었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만들고 그렇죠. 그랬으면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충동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당연히 간 다음에 불안감이 극도로 올라오죠. 아이고야. 네, 근데 내가 나갈 수 있어요? 당장 못 나가잖아요. 네, 공황장애가 발생합니다. 훈련을 딱 하려고 하는데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식은땀 나고 죽을 것 같고 쓰러지고 그래서 몇 번을 의무실을 가기도 하고 군병원을 가기도 했는데 검사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황장애는 이런 식으로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공황장애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좀 받으셔야겠죠. 진료가 아닌 영역에서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공황을 자극하는 그 환경을 피하려고 하셔야 돼요. 가끔 정말 공황장애랑 맞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 마사지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공황장애가 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피부 마사지를 안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나는 나약한 게 싫어. 피부 마사지실에서 이 공황과 맞서 싸우면서 나는 이걸 극복할 거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황 증상이 계속 와요. 갈 때마다 와요. 왜냐하면 내가 불편감으로 기억되잖아요. 이걸 조건화라고 얘기하거든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 보면은 종 딸랑딸랑 흔들면은 밥 주면은 종만 흔들어도 침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피부 미용실만 가면은 공황장애가 오죠. 아무리 견디려고 해도 와요. 들어가지 않아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하시는 게 맞아요. 그걸 맞서 싸우시려고 하면 그 증상은 더 악화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다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못 피해요. 그럴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게 부적이에요. 샤머니즘에 기대는 겁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무속이냐? 무당이야? 싶으시겠죠. 이 부적은 정신과 안에서는 필요시약이에요. 내가 증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약. 공황장애는 기본적으로 불안에 의해서 자극되는데요. 대표적인 불안은 예기 불안이에요. 나에게 공황 발작이 생길지도 몰라라는 그 불안이 공황 증상을 자극하고 다시금 악순환에 순환고리가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그 예기 불안을 잠재워주는 게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필요시약, 부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 20분을 10명 나눠서 A그룹, B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A그룹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제부터 실험을 위해서 방 안에 들어가실 텐데 이런 램프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그 방 안으로 유입될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환경이 되면 공황장애가 살짝 유발돼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입하게 되면 좀 갑갑하거든요. 이 갑갑함이 공황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의자 옆에 버튼이 있으니까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주입이 다시 끊기게 되고 정상적인 공기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B그룹에는 방 안에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옆에 버튼이 없어요. A그룹과 B그룹 중에 어떤 그룹에서 공황장애가 훨씬 더 많이 생겼을까요? B요. 당연히 B그룹이죠. 네. 근데 여기에 이 실험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A그룹에 있는 그 버튼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와. 이걸로 내가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면서 나의 공황장애를
막을 수 있어. 그 믿음이 얘기 불안을 막아준 거예요.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 거네요. 아, 그러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불안과 관련된 주제는 공포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특정 영역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저 있어요. 저는 조류에 대해서의 공포가 되게 커요. 비둘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닭 무섭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 것과 관련된 불편한 경험을 하신 적이 예전에 있나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로에서 공연을 할 때 마로니 공원에서 핫도그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거기 비둘기 떼가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한 마리가 확 날아서 이 핫도그 쪽으로 탁 낚아챘는데 그 날개가 저렇게 스쳤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실 때 저런 거에 저런다고? 이런 반응 아니었죠? 비둘기는 진짜 무서워요. 다 공감하잖아요, 지금. 네, 비둘기 무서워. 지금 이거는 일정 부분 그 공포증이 사회적으로 이해 가능한 영역. 이거는 시대별로 달라요. 선생님, 저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아는 친구, 되게 친한 동생 이야기인데 되게 싼 차를, 중고차를 한 대 구입을 했어요. 몇십만 원짜리였을 거예요. 소형차. 정말 키로수 오래된 거.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강변북로를 이렇게 타는데 뒤에 있는 동생이 이제 우리 차 앞으로 저기 같이 지나가는 거는 뭐야? 짐승이야? 그러고 봤는데 바퀴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차랑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차에서 빠진 거예요? 네, 그 차에서 바퀴인데 형 뒷바퀴가 없어. 뒷바퀴가 저희가 지금은 이제 웃을 수 있죠. 아직 살아있습니다. 둘 다 살아있고 지금 너무 즐겁게 살고 있는데 그 후로 운전자 친구는 괜찮았어요. 근데 뒤에 앉았던 그 친구가 차를 못 타게 됐습니다. 다른 건 탈 수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밖에 못 타요. 비행기도 좀 무서워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타는 편이고. 저도 그건 있어요. 비행기 타는 건 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타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비행기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게 확률이 지금 높아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있는 게 비행기를 타다가 한번 비행기에 불이 나서 회항한 적이 있어요. 나 알고 싶지 않아.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공포증에는 내가 정말 공포스러울 만한 어떤 내가 경험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공포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딱히 내가 이것 때문에 불편했던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무서워요. 이런 영역을 저희가 조금은 더 통상적인 공포증이라는 진단을 좀 내리기는 합니다. 이 공포증에 의해서 공황장애나 강박장애가 또 유발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 밖에 또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은 공포증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홍윤아 씨께서 말씀하셨던 비둘기도 있지만 그 밖에도 뭐 다양한 동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뱀이나 개나 조류나 벌레나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도에서는 바퀴벌레 때문에 한 부부가 이혼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요? 아내가 바퀴벌레와 관련된 공포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집에 가서 뭐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부엌에서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온 거죠. 으악! 하고 난 여기서 못 살겠어. 무서워서 못 살겠어. 해서 계속 이사를 다니고 이렇게 18번을 이사를 다니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남편은 정말 18번이나 이사를 다녔으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남편도 좀 할 만큼 했네. 할 만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부는 같이 못 살죠. 그리고 상황에 대한 공포증도 있을 수 있죠. 좁은 공간에 갇혔다거나 높은 공간에 있거나 치과와 관련된 부분이나 또 무서운 거 있죠. 혈액이나 주사나 그리고 선당 공포증이라 그래가지고 뾰족한 거에 대한 공포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인 카메론 디아즈는 문고리 공포증이 있었다 그래요. 또 다른 유명인 중에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버튼과 관련된 공포증이었어요. 동그란 버튼. 그래서 스티븐 잡스의 복장을 보면 한 번도 버튼 있는 옷을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맞네, 맨날 터틀넥 입고 다니죠. 항상 터틀넥이나 티셔츠 같은 거를 입고 있었죠. 근데 이거에 의한 정말 대단한 결과물이 나오죠. 바로 아이폰의 버튼이 최소화돼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폰의 버튼은 없어지죠. 실제로 일본의 긴자에 있는 애플 스토어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서요. 네. 일종의 스티븐 잡스가 가지고 있는 버튼 공포증과 관련된 거를 이런 식으로 또 애플스토어에서 극복한다는 거를 단편적으로 조금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죠. 다양한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이런 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거는요.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생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는 뱀을 본 적이 없죠. 네. 근데 동물원에서 갓 태어난 원숭이에게 뱀의 영상을 보여주면 극도로 공포스러워요. 이거는 내가 유전자적으로 기억합니다. 얘가 나의 포식자라는 거, 얘가 나한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증이라는 게 순수하게 원인이 있는 공포증, 우리가 심리적으로 원인이 있는 공포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포증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신발과 관련된 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일상생활 못 하겠죠. 그렇죠. 고소공포증은 내가 그 고소공포증을 피하면 돼요.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포증이라면 그거는 우리에게 병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영역에서 아까 전에 강박장애, 공황장애는 장애라는 병을 붙였죠. 하지만 제가 공포장애라고 표현하진 않았죠. 증상. 공포증은 그냥 증상이에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치료 굳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이 있는 공포증이라면 그거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의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한 사람 성격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저 노란색에 해당되는 50%, 대략 절반 정도는 언제 만들어지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세요? 타고나는 거 아닐까요? 훌륭하십니다. 실제로 노란색에 해당되는 50%의 성격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입니다. 우리는 저거를 기질, 템퍼라먼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저 성격,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은 누구한테서 받는 걸까요? 부모님. 부모. 그죠? 그러면 재밌는 게 이론상으로는 아이가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를 반반 닮아야 정상인데 성격적으로 아이가 부모를 반반 닮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날 닮은 아이일까? 김선진 씨? 네. 누가 본인을 닮은 아이인가요? 저는 저희 딸이 말투며 행동이 저랑 너무 똑같아요. 중복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너 나한테 2번 얘기했어? 이런 말투를 하는데 자기 동생한테 너 나한테 2번 얘기했다? 이렇게 성격이 정말 똑같아서 남편이 싫어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날 닮은 아이냐라고 물어보면 공부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뭐 좋은 거는 다 본인 닮았다 하고 나쁜 거는 대부분 다 지혜비, 지혜미를 닮았다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와 싸워서 배우자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때 꼴보기 싫은 애는 배우자를 닮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훅 와닿았어요. 이거는 뭐 변치 않는 진실이에요. 그럼 누가 날 닮은 아이일까? 태어나서 아이를 키울 때 왠지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잔소리가 나가는 애가 있어요. 쟤 저러다 저러면 큰일 날 텐데, 얘 이러다 이러면 큰일 날 텐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뭐라 하게 되는 애가 나를 닮은 아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내 성격, 내가 바꾸고 싶은데 잘 고쳐지지 않는 내 모습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애는 요만큼 보여줬는데 이게 분명히 다음에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기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애한테 자꾸 뭐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반의 반. 저 파란색에 해당되는 성격, 대략 한 4분의 1에 해당되는 저 성격은 언제 완성이 되는 성격일까요? 태어나서 만 6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완성되는 성격.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어떤 교육을 시켰느냐, 양육 환경과 가정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격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거의 90년, 100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성격의 4분의 3이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죠? 부모. 그죠. 내가 괜찮아야 아이가 괜찮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4분의 1. 해당되는 저 성격이 이제 10대, 20대, 30대를 거쳐서 40대 때까지 내가 드디어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성격입니다. 저 성격이 저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도대체 저 성격하고 아까 말한 불안도와 긴장도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예민합니다.
잠투정 시작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엄마 정말 힘들게 하다가 겨우 자서 내려놓으면 바로 깨고, 그다음에 잠자리가 아니라 덮고 자는 이불만 바뀌어도 못 자고요. 반대로 어떤 아이는 잠투정 시작해서 한 30분 얼리고 달래면 금방 자요. 한 번 자면 한 3-4시간 쭉 자서 엄마 일하거나 쉬게 만들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는 태어날 때 이미 불안도나 긴장도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저 파란 시기예요. 부모의 양육 환경과 가정교육. 예를 들어서 불안도나 긴장도를 높게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란 저 시기에 부모 맨날 싸워 집안에 항상 뭔가 긴장감이 맴돌고 불안감이 맴돌고 뭔가 집안에서 애는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자라고 꾸중 혹은 혼나면서 자라요. 그럼 그 아이는 가지고 태어난 불안도나 긴장도가 더 높아집니다. 강화가 돼요. 반대로 높은 불안도나 긴장도를 가지고 태어났던 아이도 어렸을 적에 영유아기 시절에 부모 항상 관계 좋고 가정 화목하고 뭔가 긍정적인 피드백, 칭찬, 격려를 통해서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가지고 태어난 불안도나 긴장도가 높다 하더라도 이게 완화가 돼서 줄어들게 됩니다. 즉 가지고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어떤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불안도나 긴장도는 성격으로부터 오게 되고 그 결과 똑같은 자극이 올 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울증이 있고요. 불안장애가 있고. 나도 공황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형은 갱년기 같아요.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우울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 있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바꾸거나 덜 바꾸거나. 명이야.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머리에 끈 묶는 거. 그렇죠. 네. 저건 도대체 왜 웃는 거야? 왜 과거에 우리나라 어머님들, 할머님들은 뭔 일만 생기면 그렇게 싸매고 누우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드릴게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뇌 안에 있죠. 뇌 안에 있는 뭐 저런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각각의 부위에서 적절한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의 희노애락, 감정, 기분, 생각을 다 조정해 줍니다. 근데 그 균형이 깨질 때가 언제냐? 아까 말한 나쁜 스트레스, 내가 감당하기 너무 큰 스트레스, 혹은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저것의 대표적인 예들이 우울증이 있고요. 불안장애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그러면 단순하게 기분이 우울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크게 3가지 증상으로 나눠요. 첫째가 기분 증상. 당연히 우울하고 슬픕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지은 죄도 없는데 괜히 쫓기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눈물이 많아집니다. 누군가한테 내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혹은 혼자 앉아서 나 잘 살고 있나 생각 좀 하려고 그러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데 잘 멈춰지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분 증상이 뭐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만사 귀찮아집니다. 이게 우울증 기분 증상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마치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우울증에 걸렸지라는 식으로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2번째, 신체 증상. 신체 증상 첫 번째는 수면이 망가져요. 불면증이 생깁니다. 자려고 누워있으면 오만 잡생각이 다 떠오르고요. 겨우 잠이 들면 자꾸 깨요. 그 다음에 식욕 변화가 와요. 여기 스트레스 받을 때 먹을 걸로 푸시는 여성분들 꽤나 계시죠? 그분들은 우울증 걸리면 살 많이 찝니다. 실제로 그래요. 3번째 신체 증상은 뭐냐? 몸에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우리가 소위 신경성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다 생겨요. 제일 흔한 게 두통, 머리 아파요. 그래서 싸매고 눕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인지 증상, 제일 중요한 증상인데 머릿속 생각으로 드는 증상이에요.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얘도 나 싫어하는 것 같고 쟤도 나 미워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고 머릿속에서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맴돕니다. 계속 이렇게 나쁜 생각만 들다 보니까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지나친 죄책감, 미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거기서부터 나는 거죠. 우울증 때 절대로 우울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의 증상으로 자살 사고가, 자살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주로 여성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고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데요. 남성분들은 불안장애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시죠? 뭉크가 저걸 그렸을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뭉크는 어렸을 적에 5살 정도에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셨고요. 얼마 있다가 누나가 또 결핵으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자살을 하죠. 그 다음에 남동생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 죽어요. 즉 뭉크는 5살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을 가지고 쭉 성장을 합니다. 그런 뭉크가 저 절규라는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 친구와 다리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이 주변이 이상해지는 느낌, 그러면서 무슨 대자연이 자기에게 절규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디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익숙한 공간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세상과 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아마 겪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걸 느끼는 주 질환이 공황장애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죠.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공황장애인데, 뭐 하도 연예인분들이 많이 걸렸다고 이슈화되고 커밍아웃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연예인병이다라고까지 얘기 나오는데, 제가 요새 나도 공황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형 갱년기. 아, 치는데? 네. 명이야. 공황장애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장착이 되어 있는 알람 시스템, 경보기가 고장이 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알람이 최고 세기로 시도 때도 없이 고장이 나서 막혀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고 불안해지고요. 심장이 꽉 조여오거나 미친 듯이 빨리 뜁니다.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증상이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이 기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턱 막히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황발작은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저것도 치료를 초기부터 해야 되고요. 실제로 완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증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기가 조절하면서 사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 병이 걸렸을 때 무서워 안 하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서 오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 자극을 통칭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 있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나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자, 환경부터 바꿔보죠. 배우자하고 함께 사는데 못 살겠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얘들이 왜 다 이래? 할머니 같네.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별거. 이혼은 좀 그렇잖아요. 아니, 별거의 끝이 이혼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거까지 일단 가보고 다시 돌아와야죠. 그러면 박샤론 씨? 네. 남편이 결혼 전과 지금 결혼 몇 년 차죠? 저 6년 차. 6년 차. 변했나요? 똑같나요? 눈치 없다고 할 것 같아요. 변했다고 하세요. 네, 변했어요. 네, 변했어요. 자, A하고 B하고 둘이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고 싸웁니다. A하고 B하고 맨날 싸워요. 그랬을 때 A나 B 어느 한쪽이 100% 잘못했다라는 게 존재할까요? 아니요. 존재 안 해요.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재혼해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결혼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혼했던 이유, 원인, 유책 사유 등을 이전 배우자에게서 찾았던 분들은 현재 재혼하고 결혼 만족도가 낮아요. 근데 이혼했던 이유, 원인, 유책 사유를 자기한테서 찾았던 분들은 대부분 재혼하고 결혼 만족도가 높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거는 바꾸기 쉽지 않을 뿐더러 환경을 백날 바꿔봤자 내가 바뀌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바꿀 텐데,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렵네요. 뭐라 그래요? 네. 아니, 너무 진지해질 것 같아가지고 어려워. 저도 저를 잘 모르겠거든요. 지혜 씨는요? 저요? 저는 예전에 제가 있고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진짜입니다. 잠깐만요. 네. 진짜로. 왜냐하면 지금은 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나는 청담도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제가 추구했던 삶이지만 나는 장안동에 사는 이지혜야.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 그래 뭐 이게 뭐 어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행복했고 어떤 인내심과 배려심과 이렇게 모든 걸 아우르는 어떤 그림을 보면서 네. 조금 약간 좀 관대해지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예요. 아니 믿어주세요. 진짜입니다. 예. 예,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간증을 하고 계세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대부분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나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하고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진짜 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 성찰인데 이 자아 성찰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일기입니다. 일기란 게 뭐냐? 내가 나에게 묻고 답하는 나와의 대화인데 우리 일기 잘 안 써요. 일기 왜 안 쓸까요? 민망해서. 민망해서. 초등학교 때 일기가 숙제였죠. 숙제라는 건 뭐냐? 안 해도 되는 순간 하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어렸을 때 일기 쓰면은 누가 검사했어요? 선생님. 2차 검열에 들어가죠. 집에서 엄마가 1차로 검열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2차로 선생님이 검열을 하면서 빨간 펜으로 뭐라고 또 써주죠. 그다음에 감성이 확 풍부해지는 사춘기 때 일기 좀 써보려고 그러면 누가 훔쳐봐요? 엄마. 재밌는 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일기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형태의 일기장이 뭐냐면 저 덕선이 거 같이 자물쇠 달린 아직도 엄마들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일기는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나눠봐야죠. 자아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가 있고요. 두 번째,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내가 있고, 세 번째, 내가 바라보는 내가 있어요.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내가 보는 자아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네. 예, 거의 모든 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예. 내가 바라보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대부분 다 압니다. 하지만 뭐 저도 그럴 수 있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진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열정과 돈을 어디다 쓰고 있죠?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 네.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 남들이 날 좀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것에다가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이지혜 씨가 네네. 어느 날 어떤 백을 너무 사고 싶었어요. 네. 네, 밤마다 꿈에서 얘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막 네네. 지나가면 말을 거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느 날 큰맘 먹고 가서 12개월 할부로 질렀어요. 네. 그리고 걔를 안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죠. 네. 그러면서 바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샤론 씨였어요.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합니다. 네. 약속을 잡아요. 약속한 이유가 뭐죠? 자랑하려고. 그렇죠. 아, 예. 구이지혜 씨를 앉혀놨어요. 오늘 강의가 수월했을 텐데. 그래서 샤론 씨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백을 티나게 올려놓으면 이상하니까 네. 티 안 나게 슬쩍 올려놨어요. 네. 샤론 씨가 그 백을 봤어요. 근데 샤론 씨가 그 백을 보자마자 지혜 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같다. 그럼 그 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처받는 거죠, 이제. 막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나를 키워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그게 걸릴까 봐 내가 볼 때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가 걸릴까 봐서 남들한테 보여지고 싶은 나를 더 크게 만듭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포장마차 오징어 튀김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오징어 튀김 먹고 싶다. 이게 맞는 얘기야. 아, 네. 포장마차에서 오징어 튀김 드셔보셨죠? 네. 왕건이다 그래서 꺼내 네, 먹었어요. 오징어 큰. 네. 딱 먹었는데 다리 하나 얇은 거. 튀김옷 안에 있는 오징어가 조그만하면 이 오징어를 키워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이 오징어가 걸릴까 봐 튀김옷을 더 입힌다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허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모 꾸미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죠. 좀 심할 정도로 성형 중독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그러시는 분들. 튀김옷 키우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튀김옷 안에 있는 오징어. 즉 내가 바라보는 나를 키워야 되겠죠. 이 내가 바라보는 자아, 이거를 정신과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나. 이 자존감을 높인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스스로 행복하게 잘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즉 스트레스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존감 올리는 건 남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 올리는 방법 3가지. 첫째,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것. 두 번째, 그 성취에 따른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것. 칭찬, 격려 등등등. 세 번째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 행위, 봉사나 기도. 결국 남을 돕는 행위가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요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나의 자아도 나눠봤으니 나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 속에 있는 건데요. 제일 큰 거, 녹색이 뭘까요? 나.
녹색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다시피 본연의 나예요. 나의 일, 취미, 나의 대인관계, 나의 꿈 뭐 등등 진짜 나. 여기서 파란 거는 여자로서 혹은 부인으로서의 나, 남편으로서 남자로서의 나예요. 결혼을 하면은 저 파란 게 3분의 1 더 커집니다. 진짜 나에서 3분의 1 정도 이제 희생해야죠. 이 희생 없이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혹은 지나치게 희생을 해서 본연의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도 역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 노란색은 뭐냐? 엄마나 아빠로서의 나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노란색이 한 90을 차지해요. 맞아. 모든 게 다 애를 위주로 돌아가고 싶어요. 대인관계도 다 내 애 친구 엄마들 모임이지 내 친구가 없어요. 내 모임이 없어. 엄마로서만 살다가요. 애가 떠나요. 그러면 뻥 뚫리게 돼요. 상당히 삶이 허하죠. 그래서 요 3분의 1씩 부모로서 혹은 남편이나 부인 혹은 남자나 여자로서 그리고 본연의 나로서의 요 3가지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사셔야 어느 하나가 흔들리더라도 나머지 2개가 버텨줍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잘못된 얘기가 뭐냐? 부부 일심동체란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부는 이심이체고요.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70% 정도를 서로 공유하면서 사는 게 가족으로서 부부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지 30%는 나만의 본연의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본연의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 교집합 안에 아이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확대 가족이죠. 네. 옛날에는 남편의 원가족, 요즘에는 부인의 원가족. 고부 갈등에 이어서 요즘엔 장서 갈등도 엄청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의 원가족에 속하는 시월드 분들은 저 부인에게는요, 이 부부 이상 관여할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의 삶 정도 관여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부인의 원가족, 처가, 장인이나 장모 분들은 이 부부에 속하는 정도지 남편의 사위의 요 삶을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맨날 욕도 먹어요. 결혼 안 해봐서 그렇다, 애를 안 낳아서 그렇다, 너처럼 이론적으로 살 수가 있느냐.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 내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벤 다이어그램은 원래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양재준 원장이 만든 거예요? 당연히 제가 만들었죠.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런 포인트 잘 집어주시고. 어쩌다 그러네 오신 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